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충북 교육도서관의 인문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은선입니다. 충북 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 펼치고 있는 인문 콘서트.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항상 꿈을 꾸죠. 내가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곳을,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가 있는 곳을 여행하고 싶은, 그리고 세계 그 어딘가로 가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세계 각국을 마음 먹고 다녀본 사람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충북교육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에 모시게 될 이분은 우리가 꿈꾸는 세계 여행의 꿈을 현실로 이뤄낸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여러 권 쓸 정도로 이제는 어엿한 여행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여행 전문가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인격과 자아가 성장하고 그 성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여행 작가로 우뚝 서신 분이시죠. 꿈을 꾸고 직접 나서서 탐험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뤄낸 여행 작가 안신혜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작가 안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왜 반갑냐면요. 저는 여기 어떻게 왔냐면요. 정말 빈 몸으로 왔어요. 저 사창사거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마주칠 수 있을 만큼 저는 청주에 이제 연이 있어가지고 거의 청주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주 교육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굉장히 뜻깊은데요. 오늘 여러분 특히 이제 제가 청소년 강의를 특히나 더 좋아해요. 제 꿈이 심어지게 된 게 우리 친구들 딱 나이 또래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사실 여행 작가라는 생소한 직업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오늘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몸 열심히 불살라서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탐험하라 꿈꾸라 그리고 찾아내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죠. 제가 첫 세계 여행을 통해서 제 꿈을 찾아내간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첫 여행에서는 제가 너무 앳된 얼굴, 이제 여대생의 얼굴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바뀐 이제 3자로 나타난 30대 대학생은 아니고요. 이제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 작가 안신혜입니다.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책을 쓰고 어,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여행 작가지만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방송이면 방송, 유튜브면 유튜브, 또 요즘은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같이 겸업을 해서 여러분이 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꿈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행 쪽은 또 이제 크리에이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컨텐츠 작업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또 기고 같은 활동들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최근 집필라는 책이 여행 엔잡러일 정도로 여행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저는 1년에 거의 한 4, 5개월은 해외에서 지내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행 작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리 출입국 카드에 직업란에다가 직업을 쓸 때 저는 여행 작가라고 라이터라고 쓰지 않아요. 저는 항상 트래블러라고 써요. 여행자라고 저를 정의해요.
사실은 여행자 안신혜라는 표현이 더 맞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세계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일도 하고 있죠. 첫 여행 말고도 첫 여행 350만 원으로 떠난 141일간의 여행 말고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뭐 많이 간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태국 같은 경우에는 10번도 넘게 다녀왔을 만큼, 그리고 인도, 정말 좋아하는 인도 같은 나라는 2개월마다 2년마다 2개월씩 거의 8개월 정도를 머물 정도로 자주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여행에 조금 많이 처음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보면 행색이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본다고 꽃가옷 입고 뭐 지금 한겨울에 반팔을 반팔 원피스 입고 왔는데 지금 보면 후리스에 쪼리를 신고 있는 계절 감각을 상실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죠. 노숙, 히치하이킹, 카우치 서핑까지 조금은 거칠고 고단했던 여행. 제가 항상 좀 이런 차림으로 여행을 다녔던 이유는 여행자들의 약간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신혜님, 여행 중에 어떻게 하면 소매치기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거지처럼 보이면 됩니다. 라고 저는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도 제 돈을 탐내지 않아요.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저는 그 정도로 항상 5,000원 이하의 숙소에 자려고 노력을 했었고, 항상 이동 같은 것도 저랑 같은 방향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다른 차를 이렇게 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 여행 한 달 동안 40만 원을 썼어요. 그 비결이 숙박비랑 식비가 거의 안 들 정도였는데요. 숙박을 카우치 서핑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카우치 서핑, 남의 집 소파를 탐험하다. 다른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외국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면 나는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여행자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서로 그냥 돈을 내지 않고 서로 돕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저렇게 막 할머니들, 아기들이 있는 대가족 집에 보통 신청을 해서 그 집에 좀 막내로 사랑을 받으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까지 절약하는 좀 거칠고 고단했던 여행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영어 토익 그 스피킹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분반을 하기 위해서 필수 교양으로. 근데 제가 몇 점이 나왔었냐면 거의 발 사이즈보다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10개 반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제가 꼴찌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충격 먹을 정도였는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 이렇게 말 걸면 처음에는 바이 이러고 도망치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되려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케이스니까 영어를 잘해서 한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신혜 작가님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여행할 필요가 있나요? 여행은 그 나라의 현지의 뭐 그런 체험도 다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서 이제 띵가띵가 누워서 힐링도 해보고 그런 게 여행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결핍과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저희 집 환경은 조금 남들이랑 달랐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너무 서울말을 잘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김새도 조금 세련된 것 같지만 경상남도 김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난, 그것도 아주 조그만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또 미혼모의 딸이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집안 환경이. 그래서 되게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작은 동네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래서 그 챙겨주시는 학부모 이제 친구들 엄마들이 계셨나 보면 또 다른 애는 막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 공부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심지어. 근데 저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막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너 애비 없는 자식이랑 놀지 말래 막 이렇게 놀리는 애들도 진짜 많았었고, 근데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주는 사랑으로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느끼게 된 거는, 이런 결핍들을 느끼게 된 거는 이게 가난이랑 맞물리게 되면서였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게 되니까 원래는 시인으로 등단하셨었는데 공부방을 이제 그 적성을 살려서 공부방 하면서 논술이랑 국어를 가르치면서 나름 알뜰살뜰 잘 하고 계셨는데 막 사기도 당하고 뭘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힘겹게 하다 보니까 폭삭 그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데로 이제 가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 키가 155cm까지 컸지만 그 입학할 당시에는 보자 130cm? 그거 조금 넘었었거든요. 학교에서 거의 제일 작은 수준이었는데 교복도 이제 새 교복 입고 이랬어야 됐는데 가난을 처음 직면했던 거는 엄마가 새 교복을 안 사주고 윗집 언니의 교복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교복을 딱 이제 입었는데 교복이 무슨 여기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고 등교를 했죠. 근데 교복 입으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입으면 엉덩이 반들반들 윤나고 이제 마이도 반들반들해지고 그런 거를 입고 심지어 윗집 언니가 키가 170이 넘는 그 언니의 교복을 입고 팔랑팔랑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딱 등교했는데 김해가 작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아, 우리 학교에 전설의 일진 친구가 온다. 그래서 걔랑만 같은 반 안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다행히도 저희 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막 키순대로 앉아서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한순간에 반이 조용해졌어요. 아, 저는 직감했죠. 그 일진 친구구나. 왜냐면 그 당시 유행하던 이제 그 당시에는 꼬리빗으로 머리에 볼륨을 넣어서 이런 머리가 일진들 특유의 머리고 이제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일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거만한 걸음걸이를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저는 못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아, 제가 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죠. 조용히 있었어요. 눈 마주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양언니 막 양오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찍히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딱 보더니 야야야 안신혜가 누구야 안신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왜 부르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진짜 얌전히 그냥 특색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딱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막 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야야 네가 한신혜가 그래서 네 한신혜 맞는데 왜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반 모든 애들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아빠가 버리고 간 애라며. 불쌍하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마음에 실금이 가겠죠. 너무 큰. 전 14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마음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 불쌍하다는 한마디가 저를 키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친구가 저를 불쌍하다는 말 한마디로 갑자기 교복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집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처한 환경이 부끄러워지고 이 모든 게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등교 거부를 했죠. 이 상황이 너무나 싫어져서 엄마 내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무나 모범생이고 맨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글짓기 하던 거 좋아하고 모범생이던 딸이 등교 거부를 하고 학교를 안 나가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소문에 시달리기 너무 싫어서 그래 그 제 필명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버찌거든요.
버찌야, 그래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안 되겠다. 엄마도 김해가 싫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서울에 올라와서부터는 저는 좀 거짓말쟁이로 자라가게 됐어요. 이게 14살 때부터 한 21살 때까지 저의 키워드인데요. 이때부터는 이 어린 시절의 저와 다르게 가짜의 안신혜를 만들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저를 불쌍하게 보이기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21살 때까지는 모든 저의 친구들이 제가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막 단칸방이고 반지하에 살고 2년 주기로 맨날 이사를 다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 가정기록부에서도 맨날 아빠 이름도 모르는데 의사 뭐 이런 거 적어내고 뭐 그 다음 연도에는 직업 뭐라고 지어낸지도 몰라서 막 변호사, 검사, 뭐 과학자 이런 거 지어내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친구들이 아빠는 뭐 하셔?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아빠 미국에 계셔라고 그냥 거짓말을 이제 점점 지어내고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저는 저에 대한 진실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짜 안신혜는 점점 더 커져갔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의 문제들이었는데 제가 16, 17살 때 맨날 학교 끝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그네에 앉아서 제가 맨날 가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생각했던 게 내가 눈치는 또 빨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보였어요. 지금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남들처럼 빨리 졸업하고 빨리 좋은 대학교 가서 빨리 취직하고 뭐든지 빨리 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팍팍하게 살지언정 가장 예쁜 나이.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대학만 가면 예뻐진다 그 소리를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1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반짝반짝 빛내면서 지낼 거야.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1년만큼은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빛날 거야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왜 여행이었냐라고 하면 사실 별 이유는 없었는데 제가 학원 대신 다니던 도서관 이렇게 그냥 이런 도서관에서 맨날 만화책을 읽으면서 놀았었는데 만화를 다 읽고 나니까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여행기였거든요. 여행기는 사진이 많으니까 상상이 쉬우니까. 근데 그 여행기에서 나온 애들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불쌍한 애들인데 왜 웃고 있는 거지? 그런 작은 호기심이 저를 여행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가장 예쁜 나이 20살, 21살이 되면 나는 여행을 가야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렇게 생을 이어나갔죠. 그냥 공부하고 남들처럼 그냥 목적 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뭐 원하는 학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지망하던 학교에 들어가고 뭐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숨 쉴 틈도 없이 살다 보니까 대학교 딱 그 2학년 1학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성적 장학금이 딱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딱 그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안 가면은 나는 평생 이렇게 칼 졸업하고 칼 취업해서 그게 달려만 가는 내 인생의 고등학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난 계속 달려만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휴학계를 내게 됩니다. 이제 1년을 보내야겠다. 반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반년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쓰리잡 전선에 뛰어들게 돼요. 반년은 돈을 모으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다 일하던 곳들인데요. 여기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계약직으로 은행 일이 끝나면 카페에서 12시까지 일을 했었고 또 베이비시터를 제가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시급이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서 주말 중 하루는 베이비시터를 했고, 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기 때부터 그림과 글이 취미여서 심지어 종교도 없는데 엄마 교회에 따라가지고 한 장당 3만 원씩 그 권사님, 집사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게 원가가 한 3,000원 하거든요. 27,000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만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때 제가 고3 때 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생활비를 다 보태고도 월에 2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제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제 첫 여행기를 보면 350만 원으로 떠난 141일간의 여행이잖아요. 또 하나가 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오글거려서 성 떼고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또 부탁할 게 있구나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랬더니 니 모아둔 돈 좀 있지? 이렇게 해서 저 그때 진짜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해봤어요. 밥 먹던 숟가락을 탁 진짜 엄마 옆으로 집어던지고, 엄마는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알면서 어떻게 이거를 달라고 할 수 있냐고. 나는 진짜 태어나서 진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 없다고.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낳지도 말지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미안해서 울컥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이고, 이게 또 제가 잘 눈물 안 흘리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눈물이 나네요.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학생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고, 근데 어쩌겠어요. 필요하다는데 돈은 내어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돈을 내어드리니까 남은 돈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의지할 데가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어드리고 사실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적다고 포기하기에는 내 앞으로의 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돈이 적다고 포기하기에는 정말로 이 1년은 돌아오지 않을 1년인데 차라리 악으로 깡으로라도 버텨보자. 이 350만 원이라도 나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초절약 여행이 만들어진 거고,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여행 작가들한테 다 이메일을 돌렸어요. 그 막 배낭여행 싸게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저자님들한테 이메일을 돌려서 작가님 여행을 준비하는 대학생 땡땡땡입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근데 제 사정을 들으신 작가님 2분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진짜 엑셀 파일로 자기가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 이렇게 뽑아주셔서 저한테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카우치 서핑이라던가 뭐 카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싹 다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경비 절약법을 전부 죄다 알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12만 원,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로 가는 7만 원, 정말 돌아올 50만 원만 남겨놓고 떠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들 제가 부잣집 딸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응원은 못할 망정, 너가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올걸? 이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진짜로 한국이랑 다르니까 일단 더위부터가 달랐어요. 저가 항공을 타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7kg가 넘으면은 그 수화물 추가 비용이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여름 나라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이 그 10루피짜리 200원짜리 이 인도에서 파는 옷이 장례복이거든요. 장례복이랑 스포츠 타월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녔고, 40도가 넘어가지고. 또 음식 같은 것들도 솔직히 2-3천 원만 내면 여행자 숙소 가서, 여행자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로
이런 거 100원, 200원짜리 먹으면은 하루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버텨갖고 숙박 같은 것들도 솔직히 조금만 더 내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저 조금 아쉬웠던 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 1,000원 더 싼 숙소를 발견하면은 쪽팔리니까 말은 못하되 그냥 미안 나 사정이 있어서 가봐야 돼 하고 1,000원 더 싼 숙소로 저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숙소들, 화장실들 여기 심지어 가운데는 샤워실 겸 화장실인데 우물에서 물을 퍼다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 씻고 저도 이런 걸 못 견디겠어서 5일 동안 그냥 안 씻어 버렸어요. 차라리 물티슈로 닦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세 번째 사진은 바퀴벌레인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누워 있다가 야, 나 됐다 큰 바퀴벌레 봤어 이러고 친구한테 찍어서 사진 보내줬어요. 이런 것도 참아야 됐고. 아 여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숙소인데요. 1,500원짜리 숙소랍니다, 여러분. 근데 옥상에서 자야 되는데 바람과 옥상과 함께 잘 수 있어요. 또 제가 대학생 때 옥탑방에서 6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낭만적인 1,500원짜리 숙소 이런 곳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저가 여행을 했었죠. 거기다가 외로움까지. 이제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딸 그 전화 좀 받아봐라 이러면서 보이스톡 될 때마다 저는 유심을 뭐 따로 한 게 아니라 와이파이 될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시차가 달라질 때마다 제가 멀어질 때마다 시차가 반대되니까 지야 안 들린다 이러고 이제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속에서 느낀 에피소드 2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갈 책 질문하면 나중에 드릴 텐데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2가지예요. 고난을 마주하는 법, 성추행에 맞서다. 이거 진짜 세계 여행을 하시면은 한 번쯤은 겪으실 수 있는 정말 주요한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강해졌던 에피소드라서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행을 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나라는 인도였어요. 왜냐면 김종국 찾기라는 아주 제 환상을 잘못 심어준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영화인데 임수정이 대학생 때 떠난 여행에서 공유를 만나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지는 영화인데 이걸 보고 무슨 환상에 빠졌냐면 인도에 가면 공유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많구나라는 착각을 해버려요. 큰 일반화의 오류인데 그 믿음으로 저는 인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저 도시 공유를 만났던 공유와 데이트를 했던 블루시티에 가게 돼요. 저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기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9일까지 버티다가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했던 게 저기서 할 게 없으니까 영화를 제가 저 몇십 번을 봐가지고 영화 속에 나왔던 장소들, 영화 속에 뭐 공유가 먹었던 오믈렛 가게, 뭐 임수정이 스카프 뭐 이런 임수정이 맸던 스카프를 산 집 이런 데를 다 들렀었는데 그때도 이제 임수정이 왔다 간 집이라 그래서 한국인 손님들이 엄청 많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쫙 걸려 있던 거기서 제일 큰 가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사장님이랑 친했거든요. 제가 맨날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만지작 거리던 가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50루피? 한 3,000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맨날 못 사고 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종업원만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면서 다가오길래 그 종업원이 바이 이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 스카프 한번 매봐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스카프를 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스카프를 매주면서 제 허리와 제 엉덩이를 이렇게 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안에 손님은 약간 독일계로 보이는 여성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돈 터치미 이렇게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인도 여행을 오기 전에 별걸 다 검색해봤거든요. 인도 성추행, 인도 성폭행, 인도 강간 뭐
정말 많은 것들을 검색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다 계획을 짜왔는데 막상 생각을 당해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돈 터치미 하고 또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난 여행을 할 자격도 없는 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 성추행범은 여기 한국인 여자애들은 이런 거 해봤자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해서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 말고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많을 텐데 나는 이거에서도 아무런 못하면 난 여행할 자격도 없이 그냥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 가게는 세 번째로는 이 가게를 망하게 하고 싶다 이거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욕을 하자. 일단 억울하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랑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자. 왜냐면 이 붐 때문에 거의 한국인 장사로 먹고 사는 인도의 가게들이 많아서 실제로도 망한 가게들이 많거든요. 한국인 입김이 진짜 세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욕부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욕이 뭐 있겠어요. 영어 욕이. 여러분도 영어 욕 몇 개 모르시잖아요. 그 뭐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근데 그런 욕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근데 전 좀 고상한 욕을 하고 싶었어요. 좀 뭔가 세련된 거.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무슨 YBM 사전이었을 거예요. 그게 뜨더라고요. 그 뭐 지옥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예문에 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예문이 뜨길래 와 이거 고상하다. 근데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장이었어. 그래서 밤새 저는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그 가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게로 찾아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막상 가니까 낮이어서 손님들이 너무 많아. 다 외국인 바이어들이야. 막 그 핸드크래프트 샵이어서 다 막 서양인 손님들이고 다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가니까 저는 그러니까 동양인 체구도 조그만한 애가 화를 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표정이 맨날 웃고 있다가 울상지면서 가니까 사장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물어봐서 전 얘기를 했어요. 아, 말을 했죠. 어제 연습한. 어, 어제 내가 여기 왔는데 제가 나를 만졌고 나 사과를 받으러 왔어. Yesterday I hear he touch my body. I'm angry. Sorry. Now 이렇게 막 진짜 울면서 영어 못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막 킥킥거리면서 웃고 그 사람도 이제 장난으로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서로 힌디로 막 얘기를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곁눈질을 하다가 그 성추행범이 저를 보고 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면 지는 저 진짜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울면 지는 거다 이래서 눈물이 진짜 나올 것 같은데 눈 크게 뜨면 눈물 안 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눈 엄청 크게 뜨고 여기 천장 딱 바라보면서 나 진짜 진지하다고 소리치고 이제 화가 딱 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거기 있는 가게를 막 씩씩거려서 돌려와서 막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막 찍고 그 사람 이렇게 멱살 잡아가지고 얼굴 찍고 그래서 막 말했죠. 너 그거 알아? 나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뭐 집불도 안 유명할 텐데 나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나 이거 당장 그 올릴 거고 나 경찰서에 지금 가서 바로 신고할 거고 인터넷에 너 한국 인터넷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너 가게 내일 끝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했죠. 물론 당연히 영어로 해석하면 Do you know I'm very famous Korea Your store tomorrow bye bye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근데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I'm sorry, I'm really sorry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고 인도 경찰 진짜 무섭거든요. 무조건 여행자 편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빌면서 하고 막 진짜 사과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막 진짜 막 제 편 대주고 그
제가 가고 나서도 뭐 숙소 사장한테 뭐 진짜 사과문 이렇게 하고 막 자른다 하고 난리가 나고 진짜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전 그때 이제 가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엄마한테 소리친 거 말고는 그 전까지는 태어나서 그냥 이런 거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대학생 때 누가 제 거를 컨닝을 해도 아무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 빵집 아저씨가 제가 진짜 마감 때 팔아드리려고 간 건데 똑같이 성추행한 적 있었는데, 그때도 엄마 이러면서 들어갔을 때 엄마가 당장 가자 이랬을 때도 아 무서워 이랬던 진짜 쫄보 찌질이 겁쟁이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격 완전 드센 사람 돼가지고 여행자들이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럼 제가 같이 가자고 폴리스고 이래서 제가 무조건 다 헤쳐주고 완전 그 여행자들의 대빵처럼 제가 행동한 행동대장 거의 그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하나의 벽을 부순 거, 정말 나는 알았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벽이라도 나는 부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진짜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야한 말만 해도 갑자기 제가 소리치면서 I hate him, I hate India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씩씩한 사람이 되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튼 여행,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꿈에 대한 의문들. 두 번째로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행을 떠났던 시기는 이제 21살에 돈을 모으고 22살 되자마자 떠났으니까 막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여서 다른 친구들은 꿈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꿈을 물어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막 때 선생님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꿈을 물어봤을 때 전 선생님처럼 여행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진짜 꿈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던 게 대학교 교양 선생님이 말했을 때 교수님, 제 꿈의 1순위는요 땡땡일보 문화부 기자가 되는 것이고, 저 월간 미술에 너무 취직해서 유명한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러 다니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땡땡 기업에 땡땡부에 너무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기 기업이 연봉이 너무 세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들어갈 기업과 부서를 쫙 나열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시내는 정말 뭐래도 먹고 살겠다 쫙쫙쫙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여행을 가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전 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흑수저들의 삶이니까. 근데 여행을 다니면서 문득 친구들의 꿈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는데, 저기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카메라가 제가 중고나라에서 2만 원 주고 사서 간 카메라인데, 이 친구들이 제가 좋아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제 사진 한번 찍어주면은 진짜 막 우르륵 막 쫙 모여서 플리즈 원포토 플리즈 원포토 이러고 그냥 인기 스타가 돼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리고 사진기에 찍힌 자기의 모습을 엄청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은 사진기가 없으니까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직업이 있는 거라도 알지, 얘네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찰나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어떠한 화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제 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창 제가 이제 영어에 호기심을 붙이게 될 때였어요. 이제 듣기는 뭐 거의 만점이고 이제 말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라 사람들이 말만 걸면 오케이 오케이 앉아서 얘기하자 이럴 때여서 샌느 강변을 열심히 걷고 있었죠. 이렇게 막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달콤한 목소리로 저한테 헤이 이렇게 말 걸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쳐다봤죠. 그랬더니 한 40대? 50대? 뭐 그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해? 이렇게 해서 뭐 하긴 앉아있지 이제 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옆에 앉아도 돼? 그래서 당연하지, 내 강도 아닌데. 근데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까닭은 그 사람은 사실 정말 남루한 차림이었거든요. 언뜻 보면 거진가? 약간 이 정도로 정말 뭐랄까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행색도 그랬고 뭔가 다 빈약했어요. 뭐 마르고 뭐든지 다 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화구통이랑 화판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림이 펜으로만 그린 건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책에 나오는데 루브르에서 막 코끼리가 자라나고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래서 얘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의 집은 어디야? 너의 뭐 아빠는 어디 살아?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문득 저는 그 친구의 꿈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꿈?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꿈?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나 싶어서 제가 여기 딱 건너편에 그 오르쉐 미술관이 있었거든요. 오르쉐 미술관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고흐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자아상이. 고흐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꿈 그런 꿈 없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신혜 나는 이미 행복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나 여기서 그림 하나만 팔면 너한테 밥도 사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저 다리에서는 내가 제일 유명해. 모든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황홀한 미소를 지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행복하니까 그림은 그냥 내일 팔면 되는 거야. 내 꿈은 지금처럼만 지금 같은 마음을 간직한 채로 평생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느 순간 꿈이라는 거는 행복한 마음 같은 것보다는 있어 보이는 거, 잘 살아 보이는 거, 남들의 기준에 어느 순간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어린 시절 순수하게 행복하게 느꼈었던 건 뭘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진짜로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건 뭘까? 어쩌면 내가 지금 원한다고 말했던 것들은 내가 꿈이 아니라 엄마가 바라는 꿈, 그리고 사회가 바라는 꿈, 세상이 바라는 꿈을 내가 억지로 내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저는 여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수많은 자연, 고통, 추억, 감정, 사랑, 행복 모든 것들을 글로 남겼죠. 그리고 가장 크게 얻었던 거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들을 그 22살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을 책 프롤로그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사실 그 두 가지 에피소드 말고 진짜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짜 안시내로 살아온 거. 근데 사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던 거였어요.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페이스북 당시에 유행했던 플랫폼이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빠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고 이름도 모른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는 너무 친구들한테 미안하게도 내 자신을 스스로 속여왔다.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신혜야, 나 사실은 힘들었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는 신혜야, 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너 거짓말 칠 때 개티나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만났던 세상에는 내가 정말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를 까발렸을 때 내 배경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온전히 나로만 바라주지. 정말 내 배경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난이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당당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던구나를 느끼고 저는 이렇게 글을 썼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던 나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 중 어떤 것들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행복과 나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곱씹어갔다. 혼자 하는 여행이란 그랬다. 발가벗은 나를, 그렇게 숨기려 했던 나를 치열하게 사랑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모난 네모가 점점 세상에 부딪히며 둥글게 깎여가는 과정이었다. 여행에서 만난 진짜 인생은 지나치게 씁쓸했지만 나는 어느새 그 씁쓸함을 혀끝에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나만의 페르소나는 사라지고 나는 비로소 내 진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이제 드디어 가면을 깨고 진짜 가난해도 자랑스러운 나. 뭐 어때? 그런 뭐 아빠 없이 태어난 엄마의 딸이면 어때?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된 게 여행에서 가장 크게 얻었던 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제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이제 정말로 사실은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시집 가는 게 저희 엄마의 바람이었지만 엄마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저는 여행 작가로서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흔적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그리고 출판사들에 투고하고 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고 제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책을 내게 된 이 출판사도 완전 무명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1인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편집자 한 분만 있는 진짜 완전 좁디좁은, 그리고 가장 성공한 책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그런 출판사예요. 그리고 이 책이 놀랍게도 출판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우리 엄마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심지어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책이 정말 거의 8주 정도 여행기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롱런을 치게 되면서 저는 여행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죠. 와, 박수 한번 칠까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정말 악플도 많이 겪어보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준 거는 제가 정말 대단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무 평범하고 모자란 사람이어서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이거였거든요. 20대 내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다른 이와 공유했을 때 내 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20대 때는 뭔가 벌어보자 이게 아니라 도전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공정여행, 아프리카 여행을 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막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제가 책을 쓰고 그거를 또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여행을 보내주는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20대를 찬란하게 보내고 지금은 30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세월이 훅훅 가고 지금은 어느새 4권의 책을 내고 이제 앞으로 3권의 책이 이제 5권의 책이 나왔고 2권의 책이 앞으로 더 나와요. 몇 달 사이에 이제 어엿한 여행 작가로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당당하거든요. 네, 이제 20대 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네, 근데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결심했을 때도 에이, 네가 뭐 갔다 오겠냐 이렇게 말을 했었고, 제가 여행을 떠날 때도 에이, 제가 뭐 한 달 안에 오겠지 포기하고, 그리고 책을 쓸 때도 에이, 저 책 망할 걸. 라면 받침으로 써야겠다. 실제로 다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에도 저 책 다음 책은 다 망할걸. 다 계속 제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들었던 말들인데 그냥 꾸준히 무시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갔더니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남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짓들 저 계속 했거든요. 여행도 그렇고 저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저는 고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이런 것들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왜 하냐 물어보면은 그 고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왜 하지 이러면서도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다. 죽을 것처럼 힘들다. 막 6,000m 이런 거 올라갈 때마다 와 진짜 인생에서 제일 힘들다. 이럴 때마다 아 그래도 인생만큼 힘든 건 없다. 나는 이거를 함으로써 계속 인생에서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예습을 하는 거다. 나는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때에 대한 예습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나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거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지만 약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긴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여러분이 아직 너무 젊고 어리고 정말 애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현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은 뭘 선택하더라도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안정적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정적인 거를 선택해도 안정적이지 못한 도전하는 삶에 대한 후회를 하게 돼 있고 저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저 대학도 중퇴를 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엄마 말 듣고 살 걸 이런 삶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삶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후회는 하게 되어 있지만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신혜였습니다. 네. 1시간 만에 끝내려 했는데 딱 1시간 만에 끝냈네요. 네. 꿈을 꾼다는 거, 그 꿈을 스스로 성취해 간다는 거, 정말 설레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한 것 같습니다. 다들 깊은 감명을 받으신 표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안신혜 작가님 말씀 드리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내가 생각했던 꿈이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이게 진짜 나의 꿈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이런 것들 그걸 딱 넘어서는 그 순간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맞아요. 그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가의 말 중에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20살 때 철학책 이렇게 끼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진짜 도통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말이 조금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닐까 혹시.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내 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그게 내 꿈으로 생각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런 깨달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60대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보면은 막 75 친구들도 많고 제가 75 친구요? 네. 막 늦게 깨달아서 갑자기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나이의 구분은 없다 근데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쵸. 75 그 친구는 계속 까먹으셔가지고 계속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다니긴 하는데 네, 구분은 없지만 빠를수록 잃을 게 없으니까 좋긴 하다. 어쨌든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이거 결론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 넘은 친구도 그때 깨닫는 분도 계시다 이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 받고 우리 작가님 또 추가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왕. 작가님 어떤 분
말씀드릴까요? 저기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그러면 먼저 제일 네.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게 작가님은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직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게 뭐 책을 쓰든 이렇게 되든 여행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여행에서 어떤 즐거움이 압박감으로 변한다던가 하는 그런 건 없으셨는지. 어 사실 그 직업을 바꿀 거라서요. 네, 저는 여행 작가를 계속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쓰는 책들도 이제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서서히 들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건 어쩌면 여행이 아니라 자유로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행을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동화 작가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등단을 준비해 보려고 동화 작가 한 몇 년 정도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부터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은 후에 다시 동화 작가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그래서 다른 여행으로 약간 직업 서적이라던가 다른 책들을 조금 쓰고 있고요. 아직은 그래서 많이 지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겹지 않기 위해서는 내돈내산 여행을 꼭 하고 있어요. 어디 뭔가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 이러면은 또 안 땡기더라고요. 저는 구미가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수국중학교 1학년 이송현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직설적인 질문이지만 혹시 네.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이신가요? 저는 원래는 인도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이제 바뀌었어요. 저는 태국 치앙다오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국 정보는 별로 없는데요. 샴발라 in your heart라고 샴발라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 히피들이 모여서 열흘간 축제를 열어요. 히피 페스티벌인데 애기들도 많이 와요. 캠프파이어 하고 순수하게 정말 캠프파이어 하고 아프리카 댄스 추고 요가하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요. 열흘 동안 한 3만 원 챙겨 가시면 되고 노을 보고 네 계곡에서 씻고 약간 같이 춤추고 요리해 먹고 네 태국의 치앙다오 좋아합니다. 네, 그런 자연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아직 젊지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중앙중학교 3학년 장초연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이 카우칭 서핑을 많이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과정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카우치서핑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은데 일단은 제일 친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는 이탈리아에서 지냈던 친구들인데 거의 이탈리아 갈 때마다 이제는 카우치서핑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완전 가족이 되어 버렸어요. 아마 책에도 나오는 이탈리아 부자 친구들이라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책을 받아가실 텐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진짜 부자인데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되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순수한 친구 둘 그리고 뭐 정말 대가족에서 사는데 걔 고향이 정말 대저택이거든요. 그 피렌체래. 그 수로 있는 거기 도시가 어디죠? 베네치아 맞죠? 거기인데 결혼식도 초대받고 막 이제 갈 때마다 가고 그런데 이제 거의 가족 같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들어주는 파스타가 저는 사 먹는 파스타보다 맛있어서 정말 면에다가 치즈만 뿌려주는데도 그게 제일 맛있어서 그 친구들이 제일 좋네요. 아마 카우치서핑을 나중에 커서 하게 된다면
자기랑 꼭 맞는 가족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진짜로 대가족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부부나 이런 것보다 대가족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재밌고 안전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 3권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작가님 책 읽으면서 네, 일본 여행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네. 그 본인 이름이 시네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사귀신 일본 친구가 그거를 영어로 발음하면 샤인이라고 네. 되게 좋은 뜻으로 바꿔줬던 게 네.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팁이 있나 좀 궁금해요. 그쵸. 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 출판이란 걸 해봤어요. 이건 여행기는 아니고 그냥 서간문 산문집 에세이인데 샤인이라는 안시네라는 이름 대신 샤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시네가 일본어로 죽어버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네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아요. 그 외국 일본 친구들을 만날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뭔지 물어보길래 그냥 안상 안짱 이렇게 부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이름 말해봐 이래서 그 좀 그런데 시네라고 안 좋은 뜻이지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이름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나 무슨 뜻인지 알아 이랬더니 SHINE 샤인 아니야? 너무 예쁜 이름이잖아 라고 말해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외국인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팁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여행지에 가면은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말을 항상 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 거르는 팁이 있는데 그걸 물어봐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인간이 10명 있으면은 한 8명은 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고 특히 한국어를 잘하면 사기를 치러 올 것 같다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제가 말을 걸면은 한 80%의 확률로 착한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자들한테도 약간 먼저 말 걸고 먼저 그렇게 다가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친해지는 팁은 일단 그 나라 언어들 같은 거를 항상 재밌는 단어들을 미리 알아놔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는 막 이케멘, 훈남 이런 단어들을 알고 미리 외워두고 쓰면 되게 좋아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거든요. 뭐 러시아어 뭐 이런 것도 심파치치니 너 멋있다. 약간 이성을 유혹하는 단어만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단어들을 미리 저는 좀 알아가서 써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 나라 유행어들을 알아두기 꿀팁입니다. 네. 너무 많은데. 네. 어떡해. 저 그런 거 못해요. 잔이네. 네, 제 앞에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 선택은 아니고. 저 강립초등학교 다니는 미나연이라고 네. 하는데 여행을 가기 직전에 네. 그 여행을 끝나고 나서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미리 실패할 걸 그래서 약간 준비를 하고 가셨는지. 실패요? 약간 여행을 네. 끝나고 나서 약간 미리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셨는지 실패. 혹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께서. 네. 네. 여행이 근데 저는 역시 똑똑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지만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이 여행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나라를 갈지도 정확히 잘 몰랐었고 될 대로 제가 막 여행지 선정도 막 갔다가 갑자기 이집트를 가거든요. 이집트를 간 이유가 인도에서 어떤 남자가 잘생겼었는데 그 남자가 다합이 좋다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갑자기 이집트행 표를 사버려요. 그런 정말 단순한 이유 때문에 급작스럽게 가는 그런 여행을 한 게 저라는 사람이라서 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여행을 든 인생이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복의 기준치가 높으면요 사람이 실망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행복의 기준치가 낮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행복하고 실망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여행도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컸었고 그래도 뭔가를 얻고 돌아오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잘 돌아오면은 몸성이 잘 돌아오면 다행인 거야. 그거 하나가 끝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뭐 실패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10개국을 가서 제가 혹시 역으로 질문해도 되는지 한번 대답부터 네. 하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교 다니고 아, 있는 네. 윤준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렸을 때 옛날에 해외 유학을 했어서 외국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카우치 서핑 하셨을 때 위기나 사건 사고 같은 거 있으셨나요? 아, 위기. 네. 위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딱히 제가 한 번 말고는 위기가 없었긴 하거든요. 근데 카우치 서핑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카우치 서핑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 읽고 갔는데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될 거는요. 우선 카우치 서핑은 후기가 100개가 있어도 한 개라도 나쁜 후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최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라도 나쁜 후기가 있으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이 정말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그래서 막 남자 1명, 여자 1명, 뭐 2명 이런 거 있는 거 별로예요. 저는 갔었을 때 여기 모로코에서 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었는데 거기 있던 친구가 그러니까 집 컨디션이 일단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진짜 썩은 스펀지 같은 데서 일단 잤어야 됐고 샤워룸이 아예 없어서 이제 목욕탕을 따로 이제 갔어야 됐고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일단 여러 명이서 사는 친구들끼리 정말 다수가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갔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저는 그 한 번을 이유로 그 후로부터는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중 돼서는 제가 이제 고수가 되는 후로는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아이 있으면 체크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기가 있는지 보러 가요. 제 베이비시터를 출신이니까 베이비시터 4년 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경험이 있다 이거 써놓으면 무조건 애기 엄마들이 신나가지고 저 뽑거든요. 그래서 애기 있으면 체크를 하면 훨씬 안전해져서 그걸 하고 거기서 약간 얻어먹는다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 문화교류 차원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전 요즘은 외로우면은 가서 선물을 항상 준비해 가는데 항상 가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불고기나 닭백숙을 해주고 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책 선물은 없는데 질문만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네. 네,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우리 신혜 작가님 우리 충북 교육도서관에 이렇게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우리 청소년들하고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부럽네요. 어떤 면이 부러워요? 우리 지금 청춘 나이가 네, 뭐든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든지 시도해봐도 좋은 또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뭐 이런 다섯에 해도 되지만은 더 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으로 펼칠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어떤 색깔로 자기만의 색으로 살아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요. 저는 오늘 크게 얻은 말이 75 친구. 네. 나에게도 아직은 시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하고 즐겁고 아주 생기발랄한 이런 강연을 해주신 안신혜 작가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코리아 충북교육도서관의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